이번 시간은 93페이지의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매년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중요한 문제로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양가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부터 일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우리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데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양재지구라는 곳 또는 마곡지구라는 곳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 양재지구나 봉천지구나 마곡지구는 또는 팔산지구는 서울시 전부이다, 서울시의 일부이다. 서울시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전부란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추천해 오시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저 지구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라고 하면 그 일부가 지구 단위이거든요. 저렇게 수립되는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다. 대충 수립하는 개괄적인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이죠. 그래서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세한 개발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1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행정관할구역 전부가 도시지역에 해당되지만 서울에 인접해 있는 인천이나 그리고 수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행정관할구역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은 도시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관농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00개 정도의 특광시군이 존재하는데 그 200개 특광시군마다 이처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구분하게 되면 그게 도시적, 비도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적이고 저 시골 지방 도시가 비도시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관계없이 행정관할구역 안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도시적이고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는 곳이라면 비도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94페이지 제2절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1번 임의적 지정입니다.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결정권자이죠.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입니다.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이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난다면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1번 용도지구 추천호수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3번 정비구역, 4번 택지개발지구 등등을 보게 되면 얘들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도시개발구역, 개발용도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등의 개발용도의 땅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용도지구는 추천하시고 나머지 2번부터 쭉 내용들은 개발 용도에 해당되게 되면 언제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2번 필수적 지정 차시였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입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이 가장 각광받는 곳이 있다면 강남 일대일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가장 유망한 장소가 있다면 한남 뉴타운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한남 1구역과 5구역 중에 5구역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5년 안에는 한남 5구역에는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광명시흥지구가 택지개발지구인데 광명시흥지구가 TV에 나왔을 때 농경지였죠. 그러한 곳에는 도로나 전기, 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야만 아파트 건설 용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택지 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0만 이상 줄쳐놓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저 30만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저 30만은 인구 10,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되게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서 기업,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니은,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얘를 시공록이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게 되었을 때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대상으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 두 가지 경우는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정비사업 완료되고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6가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환경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비사업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 대상 지역인데 저 서울 강남에 땅 한 평의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거든요. 이곳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거래 가격이 있다면 한 20억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요즘 가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로 자제분을 서울대 보내고자 한다면 그 자제분이 머리 좋아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살아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셔야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숟가락 색깔이 다르신 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분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는 것 또는 취득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 분양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은 좀 더 어르신이 되게 되고 저 서울 강남 쪽은 노령 계층이 집중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인프라나 분류는 기반설은 그 연령층에 맞는 시설들 설치해 줄 필요 있죠. 그래서 10년 지나 주류 계층이 어르신들이라면 노인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겁니다. 반면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입니다. 이런 세종시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신혼 부부에게 특공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년 지나시면 이제 자제분이 생기셨을 거고 그러한 자제분들이 주류 계층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교육 관련 시설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 기반설 설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공록 30만입니다. 시가 조정 구역과 공원 구역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저 30만 이상은 인구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시가 조정 구역으로 15년,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 공원으로 3, 40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해제되었다면 해당 지역에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아예 없죠. 충분한 기반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저 녹지 지역은 비개발 용도였다가 주상공으로 용도 지역 변경되게 되면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기반설 충분히 갖추기 위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필수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죠. 다만 필수적 지정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안 침식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었던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택 10년, 시공 30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가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 지정 대상, 저 3가지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지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바로 비도시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2가지만 봐놓습니다. 97페이지에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다양한 내용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그 중에 기역만 봐놓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추천하시고 한 줄 밑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줄쳐 놓습니다. 3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주종관계 알죠? 그래서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 고도지구 이건 남대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또는 법원, 검찰청 주변의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의 경우는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오직 개발진흥지구일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포공항이라는 곳 보게 되면 이 김포공항 일부는 서울에 속해 있고 일부는 부천시에 속해 있는 곳인데 저 김포공항으로 부천시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보통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고도지구가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니고 서울에 속해 있는 고도지구라고 하면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용도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딱 하나, 개발진흥지구. 앞으로 비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 중에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꼭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시죠. 특히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인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대상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방법으로서 대상 공부하셨다면 그 다음은 절차를 함께 하시는데 시장 군수를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지역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구분되신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가 1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찾았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3과 5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3번,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기반설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것 건축 제한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장소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당지구, 판교지구, 나중에 광명 시흥지구 이러한 곳들도 개발되게 되는데 한번 가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곳이 10년, 15년 됐는데 불구하고 빈 땅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사항으로 5가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설과 건축 제한에 해당되는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필지별로 어떤 건물을 건축해야 될 것인지 용도 정해져 있고요. 그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지구 단위 계획에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도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높이의 최저 한도를 만약 20m로 정해 놨다면 보통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으로 합니다.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게 되었을 때 대출받아 투자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시간에 공부하셨던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대출받기 싫어하시는 분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땅을 구입했는데 최소한 20m 이상의 건물 건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곳에 단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받는 거 쉽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1층짜리 건물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을 10년, 20년 동안 그냥 빈 땅으로 풀만 자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항에는 건폐율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를 각각 함께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항은 총 몇 가지이다? 5개. 기반설입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과 관련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저 한도, 최고 한도. 이 5가지를 필수항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6번, 7번 묶어놓습니다. 8번은 최근 일부 개정되었는데 교통처리 계획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6번, 7번 보시면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얘를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배형세건이라는 말로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하게 되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고층 건물 건축하는 것과 그리고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3층, 4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건물 배치할 것인지 그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 외형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만약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건물 건축하게 되면 별도 광고하지 않더라도 저 용도가 아이스크림 가게구나 그 생각할 수 있죠. 그런 형태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색채, 색깔도 결정되게 되는데 한 2년 전쯤 호남의 담양시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색채를 주황색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자기는 주황색 싫어하고 초록색 좋다고 해서 초록색으로 페인트칠을 했다가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처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가끔 외국 사진 보다 보면 지중해 풍경에서 건물 외벽이 모두 흰 페인트칠로 통일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죠?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페인트칠 색깔을 통일시킨 거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강제된 것이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강제된 겁니다. 그처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색채를 결정하게 되면 색채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게 되면 교재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 저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내가 처음 공부한 입장이라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공부하기 전에 건축법을 우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법이 정리되면 그리고 국토계획법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우리 공법이 어려운 것은 이제 막 입문 단계에서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있는데 뭐 건축법에 관한 이야기, 다른 개발법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다 보니 이거 따라가는 게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 바로 건축법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입문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형 3건 이 4가지는 임의사항이라는 거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기환경의 환경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아닌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후협약과 관련된 산업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 탈퇴했는데 미국도 탈퇴할 정도라고 하면 환경, 경관 이 2가지는 필수적 내용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배형 3건 이하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그때는 임의적 내용에 해당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필수사항 5가지라는 것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임의적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하게 되면 제대로 절차가 진행돼야만 뭔가 가시적 효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효에 관한 내용을 효과에서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우선 99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 완화. 한 10년, 15년 전에는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나갈 겁니다. 다만 얘도 건축법 정리해야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옆에다가 조공관계 제한이라는 말만 적어놓습니다. 우리 조공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조공관계 제한이 건축법과 관련된 5가지 완화 가능한 법률 규정인데 1번 대지안의 조격, 2번 대지와 도로 사용관계,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4번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번 공개 공지. 그래서 여기 조공관계 조는 조격입니다. 공은 공개 공지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한은 높이 제한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조공관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법과 관련된 완화 대상 아닌데 얘는 15년, 20년 전에 출제되는 형태로서 요즘은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2021년도에 일부 주요 사항들이 개정되었거든요. 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해서 99페이지에는 심화 그리고 암위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얘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도시지역 내 도시적 주총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그래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시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게 되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구체적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지역의 경우는 100, 120, 150, 200 그리고 준주거 지역과 관련되어 용적률 140% 완화하는 것과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200%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련된 최근 개정 사항으로 준주거 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되고 비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50과 200%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박스 속의 기업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려주는 게 예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계산 공식이 있는데 이것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101페이지를 봐주십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관한 내용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에 6번 찾았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 기준부터 완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역, 한옥마을, 그리고 니은, 차 없는 거리 조성, 기역, 니은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인사동을 방문하게 되면 골목길을 끼고 한옥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차가 못 다니는 길이거든요. 도로 폭이 1m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한옥 마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차가 못 다니는 상황이라면 주차장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100%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시고 8번 찾았습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도시지역부터 개발진흥지구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120% 이내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0% 추정했습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120%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10m 지을 땅이었다면 12m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효과로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건폐율부터 20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한옥마을 보존할 목적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높이 제한을 120%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 200%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놓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그 작년에 개정된 사안으로 101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102페이지 봐주십니다. 102페이지 11번을 봐놓습니다. 11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적 동그래 놓습니다.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추천했습니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것 기부 채널 말합니다. 여기 공공시설 범위에는 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140%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시절에는 아파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주거 지역의 복합기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이 준주거 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임대주택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나라에 기부 체납하게 되면 준주거 지역의 원래 용적률이 500%인데 저 용적률을 140%, 1.4배 완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700%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200%더 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더 건축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을 임대아파트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 체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주동 쪽에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함께 한다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얘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그런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번 해보라, 그런 차원에서 준주거지역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른 채광 확보를 위한 채광 추천호수입니다. 건축 높이 제한을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5층짜리 아파트 지을 준주거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높이 제한을 200% 완화하게 되면 이제 70층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된 해결 방법으로 2021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주차장 100% 완화하고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준주거지역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 설치하여 나라에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140,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200% 완화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이야기 나오면 용적률 140,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200%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02페이지이죠.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리고 개발지능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200% 완화시켜주는데 주차장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비도시지역에는 주차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 자체가 비도시지역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도시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여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 없죠. 그래서 주차장과 높이 제한 규정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고 비도시지역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높이 제한을 120% 완화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도시지역에는 오직 뭐만?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완화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대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이 완화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준주거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00, 120, 150, 200. 준주거지역은 140, 200%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시료를 함께 보십니다. 1번 찾았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동그려 놓습니다. 이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날 줄여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최대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결정 안 되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 공사 미착수, 가로속에 주민 입안 제한하는 것. 주민 입안 제한 추놓습니다. 한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 잃는다. 5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두 번째 실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돼야 되고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주민 입안 제한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5년 내 개발 사업 착수해야 되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실효에 관한 사항을 4군데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오늘 우리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하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실효 보셨습니다. 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돼야 되고 안 되면 다음 날 효력 상실하며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걸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실효고시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축 잠깐 살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장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으로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축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가설 건축물 제한한다. 가설 건축물 추놓습니다. 이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건축부에 공부하실 내용인데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 만들어진 것 본 적 있죠? 그게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 건축물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할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되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은 잠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할 대상 아니죠. 그런 것들만 파악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데 대상, 절차, 효과 좀 정리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놓으셨다면 출제되는 문제 어떤 형태이건 다 맞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